최근 우리들의 밥상이 발칵 뒤집어졌죠.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잡곡밥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건강한 음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부엌부터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잡곡밥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쉽게 마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동의하시죠?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요. 오죽하면 많이 먹지도 않는 미국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늘은 모든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일까요?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예민하신 분들, 특히 위장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생마늘은 독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잡곡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잡곡밥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잡곡밥을 잘못 드시면 뼈에 구멍이 뚫리고 스펀지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두 번째, 치매를 일으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잡곡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한민국에 잡곡밥을 즐겨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잡곡에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저희 영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소화성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 식이섬유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모자라게 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장내 미생물들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특히 잡곡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요. 혈당 상승 속도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은 잡곡에 주로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닙니다. 해조류와 과일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럼 불용성 식이섬유는요, 대장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죠. 하지만 만약 식이섬유를 필요 이상 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칼슘과 같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질이나 변비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부터 골다공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하는데요.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지만 바꿔 말하면 음식물이 오랫동안 위장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잡곡을 아예 먹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밥으로 먹는다는 특수성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드시는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던 반찬이 없어질 때도 있고 새로 보이는 반찬도 있죠. 하지만 밥은요? 거르는 날 없이 항상 식탁 위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먹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가령 하루 3끼 모두 밥을 먹는데 전부 잡곡밥을 먹는다? 혹은 100% 잡곡으로 밥을 지어 드신다면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잡곡밥을 즐겨 드시는 것은 치매를 일으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치아와 턱을 혹사시키는 것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잡곡밥은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갖고 있죠. 오래 씹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깡보리밥을 좋아해서 가끔 만들어 먹거든요. 그런데 일반 쌀보다 3배는 많이 씹게 되더라고요. 오래 씹어 삼켜야 하는 잡곡밥의 특징은 장점으로 부각되곤 합니다. 그만큼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도 낮아지니까요. 현미밥 같은 경우 최소 30번은 씹어야 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50번 이상 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치아는 소모품입니다. 턱관절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사용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고 둘 중 한 군데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된 이후부터는 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멀리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2017년 미국 노인병학회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5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 1,5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치아가 적을수록 치매에
잘 걸리더라는 거죠. 치아가 10개 미만이면 20개 이상인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81%나 높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차이입니다. 치아가 적어지니까 씹는 횟수는 줄어들고 뇌로 가는 혈액의 양도 적어지면서 치매 위험 또한 높아진 것인데요.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턱 관절과 치아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잡곡밥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잡곡밥 자체가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자그마치 26.5%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 만성 콩팥 유병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잡곡밥을 드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에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피를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칼륨을 포함한 혈중 전해질 조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짜리 생수 100병 정도에 해당하는 혈액을 처리하는데요. 그런데 잡곡밥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혈중 칼륨 농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 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겨울보다 여름에 칼륨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잡곡밥을 먹으면서 칼륨은 자꾸만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배출이 잘 안 돼서 쌓이다 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매우 중대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며 걸음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진다거나 전해질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부정맥이 발생하고 자칫 심장이 멎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잡곡밥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은 분명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을 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잡곡밥이 나쁘니까 그러면 무조건 흰쌀밥만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좋지 않습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처럼 어느 하나를 콕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잡곡밥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7 법칙부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잡곡과 흰쌀의 이상적인 비율로 알려져 있죠.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를 막을 수 있으며 씹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한 번 더 기억하세요. 곡물은 3가지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잡곡은 2가지만 넣으시고요. 잡곡밥은 포만감이 크니까 밥 공기의 70%만 채워서 반찬을 많이 드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